어니스트 헤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1부 1. 그해 늦은 여름 우리는 강과 들판 너머로 산이 바라다 보이는 마을의 한 민가에서 지냈다. 강바닥에는 햇볕에 말라 휘어진 돌들과 자갈들이 많았고 빠르게 흐르는 맑은 강물은 군데군데 푸른색을 띠었다. 군대가 그 집 옆을 지나 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일으킨 먼지가 나무 잎사귀들을 뿌옇게 만들었다. 나무 줄기들 역시 먼지를 뒤집었었고 그해 가을에는 잎사귀들이 일찍 떨어졌다. 군대가 길을 따라 행진하면 먼지가 일어나고 미풍에 흔들리던 잎사귀들이 떨어졌다. 병사들이 지나가고 나면 도로는 잎사귀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이 하였다. 들판에는 곡식이 풍성했다. 과일나무를 키우는 과수원들도 많았다. 하지만 들판 너머의 산들은 갈색으로 앙상했다. 산속에서는 전투가 벌어져 밤마다 대포의 섬광을 볼 수 있었다. 대포 불빛은 어둠 속에서 여름날의 번개처럼 번쩍거렸다. 그러나 공기는 서늘했고 폭우가 닥쳐올 기미도 없었다. 때때로 어둠 속에서 창문 아래로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와 견인차에 매달려가는 박격포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밤에는 안장 양쪽에 탄약통을 싣고 도로에 나선 노새들, 병사들을 나르는 회색 군용 트럭 등 차량 통행이 잦았고 캔버스로 덮인 짐들을 적재한 다른 트럭들도 그 대열에 섞여 천천히 움직였다. 낮 동안에는 트랙터들에 매달려가는 대포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기다란 포시는 초록색 가지들로 위장되었고 트랙터들도 잎이 무성한 초록 가지들과 덩굴들로 덮여 있었다.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계곡 너머 밤나무 숲이 보였고 그 숲 뒤에는 강 이쪽 편에 또 다른 산이 있었다. 그 산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지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가을과 함께 장마가 오면 잎사귀들이 밤나무에서 모두 떨어져 가지가 앙상하게 되었고 줄기는 비에 젖어 거무튀튀해졌다. 포도원들의 가지들도 잎사귀들을 모두 떨구어 수척하고 앙상하기는 마찬가지였고 모든 고장이 축축한 갈색으로 음산해졌다. 강에서는 안개가 피어올랐고 산 위에는 구름이 솟아났으며 트럭들이 도로에 진흙을 튀기는 바람에 병사들의 망토는 온통 진흙과 습기로 가득했다. 병사들의 소총도 축축해졌다. 병사들의 외투 속 벨트 앞부분에는 가죽 탄약 상자 2개가 메어져 있었다. 가늘고 긴 6.5mm 탄약 묶음들이 들어있어서 묵직한 회색 가죽 통이었는데 그런 복장으로 도로를 행진하면 마치 임신 6개월의 임신부 같아 보였다.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회색 승용차들도 있었다. 운전병 옆 조수석에는 보통 장교가 앉았고 뒷좌석에도 장교들이 탔다. 승용차들은 군용 트럭보다 진흙을 더 많이 튀겼다. 뒷좌석의 두 장군 사이에 덩치가 아주 작은 장교가 앉아있고 그가 너무 왜소해서 얼굴은 고사하고 장교모 꼭대기 부분과 비좁은 등만 살짝 보이는 경우 게다가 그 승용차가 아주 빨리 달리는 경우라면 틀림없이 거기엔 아마도 국왕이 타고 있을 터였다. 우디네에 살고 있던 그는 이곳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 거의 매일 이쪽으로 시차를 나왔는데 전황은 아주 나쁘게 돌아갔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비가 줄기차게 내렸고 비와 함께 콜레라가 찾아왔다. 하지만 전염병은 곧 진압되었고 군대에서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은 겨우 7,000명뿐이었다. 2. 이듬해에는 승리가 잦았다. 산과 밤나무가 자라는 계곡 건너편 언덕을 탈환했고 남쪽 고원의 들판에서도 승리했다. 우리는 8월에 강을 건너가 고리치아에 있는 민가에서 지냈다. 그 집에는 분수가 있었고 담을 두른 정원에는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들이 많았으며 집 옆에는 자줏빛 등나무 덩굴이 우거졌다. 이제 전투는 채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그 너머 다음 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마을은 아주 고즈넉했고 우리가 지내는 집은 정말 훌륭했다. 뒤에는 강이 흘렀다.
우리는 마을을 아주 손쉽게 탈환했으나 그 너머의 산들은 아직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이 마을로 되돌아오려는 것 같았다. 나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이 마을을 파괴하는 대신 군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포격을 가한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전처럼 이곳에서 계속 살아나갔다. 마을에는 병원들과 카페들이, 골목길 위쪽에는 포대가, 그리고 각각 장교들과 사병들을 위한 창녀 집들이 있었다. 여름이 끝나면서 서늘한 밤이 찾아왔고 마을 너머의 산속에서는 전투가 계속되었다. 철도 다리의 철판에 대포 자국이, 전투가 벌어졌던 강 옆에는 박살난 터널이, 광장 둘레에는 나무들이, 광장까지는 가로수 길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 마을에는 여자들이 있었다. 이탈리아 왕은 승용차를 타고서 지나다녔는데 때때로 그의 얼굴과 가늘고 긴 목이 달린 상반신과 염소 턱수염 같은 회색 수염을 볼 수 있었다. 그 밖에 폭격으로 담장이 날아간 집들의 내부나 그 집들의 정원, 벗겨진 벽토와 쓰레기 따위를 길에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카르소에서도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그해 가을은 우리가 시골에서 보냈던 지난해 가을과는 아주 달랐다. 전쟁 또한 달라졌다. 마을 너머 산속에 있던 참나무 숲은 사라졌다. 우리가 마을로 들어왔던 여름에는 푸르렀던 숲이 이제는 다 파헤쳐져 나무 그루터기와 부러진 줄기만 남아있었다. 가을 끝자락의 어느 날 참나무 숲이 있었던 자리에 나간 나는 산 위로 피어오르는 구름을 보았다. 구름은 아주 빠르게 다가왔고 태양은 칙칙한 누런색으로 바랬다. 구름이 산 위로 내려와 우리는 갑자기 그 속에 묻혔고 그것은 곧 눈이 되었다. 눈이 바람을 따라 비스듬히 내려와 헐벗은 땅은 곧 눈으로 뒤덮였다. 비죽 튀어나온 나무 그루터기에도 대포들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다. 참호 뒤에는 쌓인 눈 사이로 야외 변소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들이 만들어졌다. 마을로 내려온 나는 장교용 창녀집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는 광경을 보았다. 나는 한 친구와 거기 앉아서 2개의 술잔을 앞에 놓고 아스티를 마셨다. 천천히 무겁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해에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강 위쪽 산은 아직 어느 쪽의 것도 아니었다. 내년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사제가 식당에서 나와 진창을 피해 조심스럽게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친구는 창녀집 창문을 탕탕 쳐서 그의 주의를 끌었다. 사제는 고개를 쳐들더니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다. 친구가 그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사제는 고개를 가로젓고서 계속 걸어갔다. 그날 밤 우리는 식당에서 스파게티를 먹었다. 모두들 진지해져서 아주 빠른 속도로 먹었다. 포크로 스파게티를 떠서 국숟가락이 완전히 늘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입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포크로 뜬 것을 계속해서 입에다 마구 쑤셔 넣거나 하는 식이었다.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우리는 지프로 싼 1갤런들이 술병에서 손수 와인을 따라 마셨다. 술병은 철제 받침대 속에서 흔들거렸는데 검지로 술병의 목 부분을 가볍게 당기면 멋진 탄닌산 레드 와인이 술잔 속으로 흘렀다. 그 와인까지 마시고 난 다음 대위는 사제를 놀려먹기 시작했다. 젊은 사제는 곧잘 얼굴을 붉혔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군복을 입었으나 회색 상의 왼쪽 호주머니 바로 위에 검붉은 벨벳 십자가를 달았다. 내가 이탈리아어에 서툴렀기 때문에 대위도 엉터리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내가 완벽하게 알아듣고 그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제, 오늘 여자들과... 대위가 사제와 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사제는 미소 띤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위는 종종 그를 놀리곤 했다. 아니라고? 대위가 물었다. 오늘 사제가 여자들과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아닙니다. 사제가 대답했다. 다른 장교들은 사제를 골리는 광경을 재미있게 쳐다보았다. 사제, 오늘 여자들과 안 있었다고? 대위가 말했다. 사제가 여자들과 안 있었대. 그가 내게 말했다.
대위는 내 술잔을 채워주는 동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사제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사제는 매일 밤 5대1이야.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알아? 사제는 매일 밤 5대1이라니까. 그는 손짓을 하며 크게 웃었다. 사제는 농담으로 넘겼다. 그 왕은 오스트리아가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란다면서요? 소령이 말했다. 그는 프란츠 요세프 편이죠. 거기서 돈이 나오거든요. 난 무신론자예요. 혹시 검은 대지를 읽어봤나요? 이번엔 한 중이가 물었다. 한부 구해다 주죠. 내 신앙을 뒤흔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건 지저분하고 사악한 책입니다. 사제가 말했다. 중이님이 진짜로 그 책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아주 소중한 책인데 사제들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지. 자네도 그 책을 좋아할 거야. 그가 내게 말했다. 나는 사제에게 미소 지었고 그도 촛불 너머로 미소로 화답했다. 중이님은 그거 읽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자네에게 한부 구해다 주지. 중이가 내게 말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신론자야. 소령이 말했다. 하지만 난 프리메이슨은 안 믿어. 난 프리메이슨 믿어요. 중이가 말했다. 고상한 조직이죠. 누군가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느라 문이 열린 순간 나는 눈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눈이 내리니 더 이상 공격은 없겠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렇겠지. 소령이 말했다. 자넨 휴가를 가게. 로마, 나폴리, 시칠리아. 저 친구 아말피에 가야 해. 중이가 말했다. 자네를 위해 아말피에 있는 내 가족에게 소개장을 써주지. 자네를 아들처럼 사랑해줄 걸세. 아니 그는 팔레르모에 가야 해. 아니야 카프리에 가야 해. 아브루치로 가서 카프라코타에 있는 내 가족을 만난다면 좋겠군요. 사제가 말했다. 저 양반 아브루치 얘기하는 것 좀 보게. 거긴 여기보다도 눈이 많이 오잖아. 이 친구는 농민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로 보내야 한다고. 멋진 여자들을 사귀어야 해. 내가 자네에게 나폴리의 멋진 곳들 주소를 알려주지. 엄마를 매달고 다니는 예쁘고 젊은 여자들 말이야. 대위는 엄지를 위로 치켜들고 다른 손가락들을 쫙 펼친 채 손바닥을 펴보았다. 마치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식당 벽에 그의 손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는 엉터리 이탈리아로 말을 이었다. 자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가 엄지를 가리켰다. 그런 다음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는 거지. 그가 새끼손가락을 만졌다.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보라고. 그는 다시 손바닥을 폈다. 촛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치켜든 엄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네 손가락까지 순서대로 호명했다.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대위의 손가락 놀이는 대성공이었다. 그는 사제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사제는 매일 밤 5대1이야. 그들은 또다시 왁자지껄 웃음을 터뜨렸다. 자넨 얼른 휴가를 떠나야겠네. 소령이 말했다. 나도 자네와 함께 떠나서 구경을 좀 시켜주고 싶군. 중이가 말했다. 귀대할 때 축음기 하나 가져와. 좋은 오페라판을 가져와. 카루소를 가져와. 카루소를 가져오지 마. 그 친구는 너무 울부짖어. 자네도 그 친구처럼 울부짖고 싶지 않나? 그는 너무 울부짖어. 시끄럽다고. 당신이 아브루치로 가면 좋겠군요. 사제가 말했다. 다른 장교들은 서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사냥도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마음에 들 겁니다. 좀 춥긴 해도 청명하고 건조하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과 지내도 돼요.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사냥꾼입니다. 자, 대위가 말했다. 문 닫기 전에 창녀 집에 가기로 하지. 편히 쉬세요. 나는 사제에게 인사했다. 좋은 밤 보내요. 그가 대답했다. 3. 휴가를 마치고 전선으로 귀대했을 때도 우리 부대는 여전히 그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마을 근처에는 대포들이 더 많이 배치되었다. 봄이 와서 들판은 온통 초록이었다.
포도 덩굴에는 조그마하고 푸른 싹이 돋아났으며 가로수에도 자그마한 잎사귀가 나왔다. 바다 쪽에서는 미풍이 불어왔다. 나는 언덕이 있는 마을과 언덕들 사이에 온폭 파인 곳에 있는 오래된 성체를 바라보았다. 그 너머로 갈색빛 산들이 있었는데 산등성이에 약간의 초록이 덮여 있었다. 더 많은 대포들과 함께 마을에는 몇 개의 새로운 병원들이 들어섰으며 그리하여 거리에서 영국인 남자들을 가끔은 여자들도 만날 수 있었다. 폭격을 받고 부서진 집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았다. 따뜻한 날씨가 정말 봄날다웠다. 나는 햇빛을 받아 벽이 반사해내는 열기로 따뜻해진 나무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고 우리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음을 알았다. 휴가를 떠났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열린 문 밖 양지 바른 곳에 내다 놓은 벤치에 병사 하나가 앉아 있었고 옆문에서는 앰뷸런스 한 대가 대기 중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대리석 바닥과 병원 냄새가 났다. 봄이 왔다는 것만 빼면 모든 것이 떠났을 때 그대로였다. 커다란 방문 안쪽을 살짝 들여다보니 책상에 앉아있는 소령이 보였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방 안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방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귀대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먼저 2층으로 올라가 방 청소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결국 2층으로 먼저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나와 리날디 중위가 함께 쓰는 방에서는 안뜰이 내다 보였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침대에 모포가 개어져 있었으며 내 사물들은 벽에 걸려 있었다. 네모난 주석 깡통에 들어있는 방독면과 철모도 같은 벽걸이에 걸려 있었다. 침대 발치에 놓인 내 판판한 트렁크 위엔 기름을 발라 가죽이 번들거리는 겨울 장화가 올려져 있었다. 푸른 팔각형 총신에 뺨에 착 들어맞는 멋진 검은색 호두나무 참호용 개머리판이 달린 오스트리아제 저격 소총이 두 침대 사이에 걸려 있었다. 소총과 한 세트인 망원경은 트렁크에 들어있을 것이다. 리날디 중위는 다른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내가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 앉는 소리에 그가 잠에서 깨어났다. 요, 그래 재미있게 보냈나? 그가 말했다. 아주 재미있었어.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내 목에 팔을 두르더니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쿠, 자네 지저분한데? 그가 말했다. 좀 씻어야겠어. 그래. 어딜 가서 뭘 했나? 빨리 다 얘기해봐.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녔어. 밀라노, 피렌체, 로마, 나폴리, 빌라 산조반니, 메시나, 타오르미나. 열차 시간표처럼 말하는군. 그래. 재밌는 사건도 있었나? 그럼. 어디서? 밀라노, 피렌체, 로마, 나폴리. 알았어. 가장 좋은 것만 말해보게. 밀라노에서 거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어디서 여자를 만났나? 코바에서? 어디로 갔나? 느낌이 어땠나? 빨리 다 말해봐. 날밤을 새웠나?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젠 여기에도 예쁜 여자들이 많거든. 전선에는 처음 와보는 새로운 여자들 말이야. 멋지군. 내 말을 못 믿겠나? 당장 오늘 오후에 가서 한번 보자고. 그리고 마을에는 예쁜 영국 여자들도 있어. 난 지금 미스 바클리한테 반해 있어. 그녀를 찾아갈 때 자네를 데려가지. 그녀와 결혼할지도 몰라. 난 가서 씻고 귀대보고를 해야겠네. 지금 아무도 일하지 않는 건가? 자네가 휴가를 떠난 이후 여긴 온통 크고 작은 동상, 황달, 임질, 자해, 폐렴, 만성 성병과 급성 성병뿐이었어. 매주 누군가가 돌파편에 의해 부상을 당하긴 했지. 진짜 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몇 있었어. 다음 주에 전쟁이 재개될 거야. 다시 시작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더군. 내가 미스 바클리와 결혼하려는 게 잘하는 일일까? 물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말이야. 그럼. 나는 대답하면서 대하의 물을 가득 부었다. 오늘 밤에 자네 얘기를 다 들려줘. 리날디가 말했다.
이제 다시 잠을 자둬야겠어. 미스 바클리에게 산뜻하고 멋지게 보이려면 말이지. 나는 상의와 셔츠를 벗고 대야의 차가운 물에 몸을 씻었다. 수건으로 몸을 비비면서 방 안을 둘러보고 창밖을 내다본 다음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리날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말피 출신인 그는 외과 의사라는 스스로의 직분에 만족스러워하는 내 또래의 잘생긴 친구였다. 우리는 꽤 친한 사이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문득 눈을 떴다. 돈 가진 거 있나? 응. 50리라만 빌려주게. 나는 양손을 말리고 벽에 걸려있는 우옷 안쪽에서 지갑을 꺼냈다. 리날디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지폐를 받아 반으로 접더니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미스 바클리에게 넉넉한 재산가라는 인상을 줘야 하거든. 자네는 선량하고 훌륭한 친구야. 게다가 내 물주이기도 하지. 헛소리, 내가 말했다. 그날 밤 식당에서 나는 사제 옆에 앉았는데 내가 아브루치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가 실망하여 갑자기 마음이 상한 모양이었다. 그가 아버지에게 내가 간다는 편지를 보내 가족들이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이었다. 나 또한 사제 못지않게 속이 상했다. 내가 왜 그곳에 가지 않았는지 나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실은 나도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일이 이리저리 꼬이다 보니 못 갔노라고 설명하려 애를 쓰자 마침내 사제는 가려고 마음 먹었으니 간 거나 다름없다며 이해해 주었다. 나는 와인을 많이 마셨고 그 다음엔 스트레가를 탄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술 취한 김에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설명했다. 다른 장교들이 떠들어대는 동안 우리 둘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아브루치에 가고 싶었다. 정말 그런 곳은 가본 적이 없다. 도로는 얼어서 무쇠처럼 단단하고 날씨는 차갑지만 청명하고 건조하며 눈은 습기가 적은 분말 가루 같고 눈밭에 토끼 발자국이 선명하고 농민들은 모자를 벗으며 나으리 하고 인사하는 곳. 게다가 그곳에서는 멋진 사냥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곳을 두고 나는 밤중에 연기 가득한 카페에 갔다. 방이 빙글빙글 돌아서 회전을 멈추려면 벽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밤에는 술에 취해 침대에 드러눕는다. 그 순간엔 그게 세상의 전부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잠에서 깰 때의 그 기묘한 흥분. 어둠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비현실적으로 변해버리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흥분 상태로 빠져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일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아침이 밝아올 무렵엔 그런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면 거기 있던 것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예리하고 단단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간혹 화대를 놓고 시비가 붙는다. 가끔은 유쾌하고 즐겁고 따뜻한 기분이 아침과 점심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모든 유쾌함이 사라져서 다시 거리로 나서서 기쁨을 맛본다. 그러나 결국 언제나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똑같은 밤이 온다. 나는 그런 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애썼고 밤과 낮의 차이를 설명하려 했다. 낮이 아주 깨끗하고 신선하다면 모를까 언제나 밤이 더 낫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잘 설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기분을 맛본 적이 있다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사제는 그런 기분을 맛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내가 정말로 아브루치에 가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고 그래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많은 취향을 공유한 우리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배우고도 늘 잊어버리고 마는 것을 그는 언제나 알고 있었다. 나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 사제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모두 식당에 모여 있었다. 식사는 끝났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가 대화를 멈추자 대위가 소리쳤다. 사제가 행복 안 해. 여자들이 없어서 사제 행복 안 해. 난 행복합니다. 사제가 말했다. 사제가 행복 안 해. 사제는 오스트리아가 전쟁에 이기면 좋겠지? 대위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했다. 사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사제는 아군이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우리가 절대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아? 아닙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해야 돼. 반드시 공격을. 사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버려둬. 소령이 말했다. 사제가 무슨 죄야? 어쨌든 그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대위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식탁을 떠났다.